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해와 달이 아직 지금처럼 바쁘지 않던 시절, 이 땅에 거대한 담으로 둘러싸인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궁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곳은 거대한 마을과도 같았지요. 드높은 정문과 화려한 정각들 너머 그늘진 뒷뜰과 좁은 골목길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때는 늦가을 찬바람이 마른 잎사귀들을 실어 날라 돌바닥 위를 스치게 하던 때였습니다. 이 거대한 궁궐 마을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모여드는 듯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빨래방망이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고 거대한 가마솥이 걸린 주방에서는 간장 다리는 냄새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와 하인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냈지요.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비단옷과 권세를 누리는 곳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비단옷을 찢고 더러워진 옷을 빨기 위해 존재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한 번 이 높은 담 안으로 들어오면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다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법도 이곳에서는 다르게 적용되었죠. 이곳에는 오직 궁의 법도와 위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어떤 고을의 삿도보다 무서운 것이 상궁의 눈초리였고 임금의 한마디보다 더 빠른 것이 왕후의 심기를 거스른 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 흘러가야만 하는 숨막히는 질서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마을, 한 구석에 17살 소녀 아린이 있었습니다. 아린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아이였습니다. 아린의 고향은 멀리 남쪽 바닷가 짠 내음과 비릿한 생선 냄새가 아침 저녁으로 코끝을 간지럽히는 작은 어촌이었죠. 조개를 캐고 그물을 기우던 거친 손으로 지금 아린은 궁에 차가운 돌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 대신 마른 먼지와 알 수 없는 약초 냄새가 아린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린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먼 친척벌 되는 당숙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 아픈 어머니 약값도 벌고 호강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았지요. 아린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떠올리며 부디 약이라도 지어보낼 수 있기를 꿈꾸며 한양 행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당숙은 아린을 인신매매꾼에게 넘겼고 아린은 자신이 궁에 팔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값이 치러지고 육중한 국문이 등 뒤에서 다쳤을 때 아린은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린은 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가 되었습니다. 물을 깃고 불을 떼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아이. 무수리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얘야, 거기 너라고 불릴 뿐이었지요. 그물을 만지던 손은 이제 차가운 우물물과 잿물에 부르트고 갈라졌습니다. 매일 밤 손을 내려다보며 아린은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궁에서의 첫 몇 주는 공포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일은 새벽 뼛속까지 시린 마룻바닥의 냉기에 눈을 떠야 했습니다. 낯선 잠자리,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날카로운 상궁들의 목소리. 아린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에 그저 예마마님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조아리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매서운 질책이 날아들었고 때로는 종아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도왔는지 아린은 끔찍하다는 세탁간이나 위험한 불을 다루는 주방 대신 약방에 배치되었습니다. 약방은 왕과 왕족들의 약을 다리고 관리하는 궁궐 안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약방은 내의원 뒤편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곳은 다른 곳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쇠붙이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린이 맡은 일은 단순했지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온갖 약재들을 씻고 볕에 말리고 정해진 규격대로 썰고 체에 쳐서 거르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약초의 이름과 모양 냄새를 익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실수는 그저 음식을 태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에 약방의 기강은 군대보다 엄격했습니다. 다행히 아린은 천성이 꼼꼼하고 차분했습니다. 고향에서도 아린은 아버지가 잡아온 생선들을 가장 깔끔하게 분류하고 찢어진 그물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꿰매곤 했지요. 그 타고난 섬세함이 이곳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린은 말이 없었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으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약방을 책임지는 상궁은 이런 아린을 그저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로 여겼고 그것이 아린에게는 최선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좁디 좁은 골방에 돌아와 얇은 이불을 뒤집었으면 낮 동안 억눌렀던 두려움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린은 천장에 얼룩진 들보를 바라보며 고향 바다의 파도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저녁을 드셨을까? 내가 없어져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높고 두꺼운 궁의 담벼락이 아린의 숨을 꽉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한양에 오면 돈을 벌어 어머니 약을 사겠다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아린의 유일한 꿈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이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것. 먼저 들어온 무수리 언니들은 병에 걸려 궁을 나간 사실은 쫓겨난 아이들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절대 감기에 걸리면 안 돼.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 절대 윗분들 눈에 띄면 안 돼. 그것이 궁궐 무수리들의 생존 수칙이었습니다. 아린은 궁의 복잡한 권력 다툼이나 파벌 같은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무리지어 속삭이다가도 특정 상궁이 나타나면 일순간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 윗전으로 올라가는 음식은 반드시 3번, 4번 맛을 보는 김이 나인들의 굳은 표정. 이곳은 거대한 속삭임의 집이었습니다. 그 속삭임 속에는 시기, 질투,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속삭임과 긴장의 중심에는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중궁전 마마, 바로 왕후였습니다. 아린은 단 한 번도 왕후를 본 적이 없었지만 왕후의 존재감은 문틈을 파고드는 겨울바람처럼 궁궐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왕후의 심기가 편치 않은 날이면 궁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약방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왕후가 요즘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단다. 이 한마디에 약방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차, 숙면을 돕는 향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들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약방 의녀들과 상궁들은 작은 실수라도 나올까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린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노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인삼뿌리의 잔털 하나하나 말린 국화꽃 잎에 미세한 색깔 차이. 아리나 이것만 생각해. 이 약초 하나만. 그녀는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무서운 곳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폭풍이 자신을 비껴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개울물에 약재를 씻느라 손이 온통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시린 손을 불던 아린 앞에 주방에서 일하는 늙은 무수리가 말없이 작은 도기단지 하나를 쓱 밀어주었습니다. 돼지 기름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아린은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기름을 바른 손의 통증이 조금 가시는 것을 느끼며 아린은 따뜻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어머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아주 큰 집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수리에게는 종이나 붓이 허락되지 않았고 설령 편지를 쓴다 해도 궁 밖으로 전해줄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관심을 끄는 일이었고 이곳에서 관심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약방의 창호지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마당에 널어놓은 약초 바구니를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상궁들은 일찌감치 누비옷을 꺼내 입었지만 아린에게는 얇은 무명옷 2벌이 전부였습니다. 아린은 손이 고바 감각이 없어질까봐 낡은 천조각을 구해 손목에 감고 일했습니다. 추위보다 무서운 것은 실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린은 복잡하게 얽힌 궁의 위계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갓 들어온 나인들은 궁녀에게, 궁녀들은 상궁에게, 상궁들은 제조상궁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은 왕후의 처소에서 약을 가지러 나온 직속 나인들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들은 비단 치마를 스치며 걸었고 마치 자신들이 이 약방의 주인인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아리는 그들의 발밑에 깔린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면 아리는 벽에 찰싹 달라붙어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기를, 들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그늘이 곧 자신에게서 거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린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약방을 총괄하는 박상궁이었습니다. 마른 곶감처럼 쪼그라든 얼굴,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한 그녀는 왕후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아리는 어떻게든 그녀의 동선에서 벗어나려 애썼고 오직 자신의 손끝에 놓인 약재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작은 약초 더미가 아린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린의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약재를 거르고 씻고 말리고 다시 거르는 단조로운 일상. 그 일의 리듬만이 이 낯설고 차가운 바다에서 아린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아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살아남고 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기만 한다면 이 무시무시한 궁의 폭풍우도 나 하나쯤은 그냥 지나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해가 일찍 저물어 마당에 길고 푸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리는 말릴 국화를 담은 마지막 대나무 채반을 시렁에 올렸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저녁밥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리는 얇은 저고리 깃을 여미며 차갑고 쌉쌀한 약초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길고 추운 밤을 견디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궁궐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왕후의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왕후가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수록 궁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중궁전 나인들의 발걸음 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주방에서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왕후의 심기는 궁궐 전체의 날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찌푸리면 궁 전체에 먹구름이 꼈고 그녀가 한숨을 쉬면 모두가 찬서리를 맞은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아린이 일하는 약방은 그 폭풍의 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왕후의 안위를 책임지는 곳이었기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약방을 총괄하는 박상궁은 그 말은 곶감 같던 얼굴이 더욱 쪼그라들어 마치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10배는 더 날카롭게 의녀들과 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약재 하나라도 상하면 내년들 목이 상할 줄 알아라. 그 고함 소리에 아리는 어깨를 떨며 약재를 쥐고 있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사건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터졌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왕후의 탕약에 들어가야 할 귀한 자심초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심초는 깊은 산소 기슬만 먹고 자란다는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특효가 있는 약재였습니다. 1년에 단 한 줌만 궁에 진상되는 귀한 것이었지요. 약재 창고의 열쇠는 오직 박상궁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탕약을 다릴 시간이 되어 의녀가 약재를 청하자 박상궁이 직접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지만 자심초가 담겨 있어야 할 자그마한 백자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약방마당에 있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박상궁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텅 빈 항아리를 들고 나온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녀들과 나인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왕후의 옥체를 보살피는 약재가 사라진 것. 그것은 영모에 준하는 큰 죄였습니다. 소문은 궁궐 담장보다 빨랐습니다. 왕후 마마의 약재가 사라졌단다. 그 말 한마디는 무서운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약방에서 시작된 속삭임은 수라관을 거쳐 세다방 빨래터까지 당도했습니다.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던 안악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누가 감히 그런 짓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이번엔 피바람이 불겠구나. 약방 쪽은 다들 목을 내놓아야 할 게야. 수라간의 궁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을 지피던 아궁이 앞에서도 생선을 다듬던 도마 앞에서도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약재 창고 열쇠는 박상궁만 갖고 있다던데. 그럼 박상궁이 쉰 말 조심해.
박상궁 뒤에는 누가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왕후를 뜻함을 알았습니다. 박상궁은 왕후가 아끼는 나인 시절부터 모셔온 왕후의 수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박상궁이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궁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큰 잘못이 생기면 반드시 그 잘못을 감당할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물은 언제나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의 몫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약방에서 일하는 가장 낮은 자들, 의녀도 나인도 아닌 무수리들, 아리는 이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박상궁이 텅 빈 항아리를 들고 나왔을 때 아리는 마당 구석에서 방금 씻어온 약초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상궁의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자신을 포함한 낮은 궁녀들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찾는 매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아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아린은 약방에 썼을 깨끗한 천을 가지러 세다방으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다방은 궁궐의 온갖 소문이 모이는 곳이자 가장 고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하는 무수리들의 붉게 부르튼 손 거대한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증기, 그리고 그 속에서 쉴 새 없이 오가는 말들. 아리는 끓는 물에 삶아낸 천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난번 아린에게 돼지기름을 건네주었던 세다방에서 가장 오래 일한 늙은 무술이 할머니가 아린의 팔을 슬쩍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의 방망이질로 등이 굽고 손마디가 울퉁불퉁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린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빨랫감 더미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김이 서린 얼굴로 아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궁에서는 말이란 것을 아주 아껴야 한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네가 똑똑한 아이인 것은 안다만 그 똑똑함이 네 목을 조를 수도 있는 곳이 여기야. 아린은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린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질서가 중요한 거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애써 귀담아 듣지 말거라.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주문을 외우는 듯 했습니다. 그저 내 발끝만 보고 걸어. 누가 넘어지든 누가 끌려가든 너는 네 발끝만 보고 네 일만 해라. 그래야 산다. 아리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 말에 담긴 서늘한 무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린의 손에 천꾸러미를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거라. 그리고 조심해라. 아린은 무거운 마음으로 세다방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차가운 늦가을 바람보다 더 시리게 아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라. 하지만 아린은 이미 보고만 것 같았습니다. 박상궁의 그 하얗게 질린 얼굴과 곧이어 번득이던 무서운 눈빛을, 그리고 그 눈빛이 향했던 곳을. 약방으로 돌아오자 공기는 아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상궁은 더 이상 안절부절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그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범인을 찾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범인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린과 마찬가지로 약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또 다른 무술이 미연이 불려 들어갔습니다. 미연은 아린과 비슷한 또래로 겁이 많고 유순한 아이였습니다. 고향이 아린과 멀지 않아 두 사람은 가끔 몰래 고향 음식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아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연은 박상궁의 방으로 불려 들어가기 직전 아린을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박상궁의 방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천하디 천한 것이 감히, 그리고는 미연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며칠 전 약재를 거르던 채를 실수로 떨어뜨려 박상궁에게 단단히 찍힌 일이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뺨이 붉게 부어오른 모습으로 방에서 쫓겨나듯 밀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박상궁이 뒤따라 나오며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정녕 내 죄를 고하지 않겠느냐. 왕후 마마의 약재에 손을 댄 그 더러운 손을 미연은 그저 아닙니다, 마마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약방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녀들도 나인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상궁이 왕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 일에 엮였다가는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가 차가운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연을 동정했지만 그 동정은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리는 마당 구석에서 씻어놓은 약사발을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세다방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 울렸습니다. 누가 넘어지든 누가 끌려가든 너는 네 발끝만 보고 걸어라. 아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집신코가 보였습니다. 집신코는 젖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연의 울음소리가 약방 담장을 넘어 궁궐의 차가운 하늘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상궁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는 내금위의 군사들을 부르라 명했습니다. 전연을 당장 의금부로 끌고 가라. 낱낱이 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미연은 이제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아리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가 중요하다던 할머니의 말. 이것이 궁의 질서인가? 무고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만 유지되는 그런 질서인가? 군사들이 육중한 걸음으로 약방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린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미연은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아린은 손에 든 약사발을 깨트릴 듯이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와 친구의 억울한 울음소리 사이에서 아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궁궐 안에서 가장 낮은 무수리 소녀 하나의 목숨은 먼지보다 가벼웠습니다. 박상궁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먼지를 불어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그늘이었습니다. 아리는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보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아린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의 육중한 군합발 소리가 약방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소리와 함께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미연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채 두려움에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군사 2명이 다가와 미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미연은 안 돼요 라며 힘없이 저항했지만 훈련된 군사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는 손에 든 약사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다방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끌려가든 너는 네 발끝만 보고 걸어라. 그래야 산다. 아린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낡은 집신 코가 보였습니다. 그래, 나는 살아남아야 해.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아리는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려 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돌리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코끝을 스치는 짙은 약초 냄새가 아린의 기억 한 조각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사흘 전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아린은 약재를 다리고 남은 재를 버리기 위해 약방 뒤편 후미진 담벼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약방의 최고 어른인 박상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상궁은 평소에는 절대 그런 누추한 곳에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상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 궁의 작은 쪽문 밖에서 웬 사내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상인 차림이었고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상궁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물건은
틀림없겠지 걱정 마십시오. 이만한 값을 쳐줄 곳은 사내의 말은 바람소리에 묻혔습니다. 아린이 본 것은 박상궁이 사내에게 무겁고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네고 사내는 그보다 더 큰 돈주머니를 받아 품속에 숨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아린은 그저 높은 분들은 저렇게 궁밖에 물건을 사기도 하는구나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무서워서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텅 빈 자심초 항아리와 미연의 울음소리가 그날의 기억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 그 안에 든 것이 만약 왕후 마마의 귀한 약재였다면, 박상궁이 약재를 빼돌려 팔아넘긴 것이라면 아린은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너 바로 그 순간 박상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린을 향했습니다. 미연을 끌어내어 일이 마무리되자 박상궁은 마당에 멍하니 서 있는 아린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계집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너는 어서 저 계집이 쓰던 물건들을 치우고 약재 창고나 깨끗이 쓸어라. 더러운 기운이 남지 않도록 박상궁은 마치 역병을 쫓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마님. 아린은 들고 있던 약사발을 내려놓고 미연이 쓰던 작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약재 창고는 약방 건물 뒤편에 따로 떨어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박상궁이 항상 쇠자물쇠로 잠가두는 아린 같은 무수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린은 떨리는 다리로 창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창고 안은 온갖 말은 약초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춥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깔려 있었습니다. 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했습니다. 아린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돌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빗자루를 타고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미연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 돌았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던 아린의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마른 약초 잎사귀와는 다른 부드러우면서도 뻣뻣한 감촉이었습니다. 아린은 쭈그리고 앉아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손톱만 한 크기의 붉은 천조각이었습니다. 그냥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촘촘하게 짜인 고급 비단이었고 한쪽 끝에는 금실로 수놓인 작은 꽃잎 무늬가 반짝였습니다. 아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궁의 무술이나 나인들이 쓰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상궁들의 평상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흘 전 담벼락 너머 그 사내가 들고 있던 돈을 담았던 바로 그 비단 주머니의 천 조각과 똑같았습니다. 붉은색 바탕의 금실로 수놓인 꽃무늬. 아마도 박상궁이 자심초를 주머니에 담아 꺼내가다가 혹은 돈 주머니를 받아 넣다가 선반 모서리에 걸려 찢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박상궁이 왕후의 약재를 훔쳤습니다. 훔쳐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미연을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미연은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아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울한 누명을 밝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왕후를 기만한 대역죄였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아린은 자신이 미연보다 더 끔찍한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상궁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아린을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앨 것이었습니다. 세다방 할머니의 경고가 다시 뇌리를 스쳤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라. 아린은 지금 궁에서 가장 무서운 비밀을 손에 쥐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린은 당장이라도 그 비단 조각을 바닥에 버리고 창고를 뛰쳐나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미연의 마지막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아리나, 나 좀 살려줘. 나는 정말 아니야. 아리나 그 목소리는 끌려가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연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이 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 아린이었습니다. 아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비단 조각이
마치 불에 달군 쇠붙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입을 닫으면 미연은 의금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외면한 채 이 지옥 같은 궁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리는 그것이 사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여 이곳에 팔아넘긴 당숙도, 이 차가운 궁의 법도도 미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그물을 기우던 정직한 손어머니의 약값을 벌겠다던 순수했던 마음.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는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리던 다리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새다빵 할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질서가 중요한 거지. 아리는 깨달았습니다. 박상궁을 범인으로 고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고 왕후의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박상궁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질서의 허점을 파고드는 질문. 아리는 쥐고 있던 비단 조각을 자신의 해진 소매 안쪽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지만 지금 당장 꺼내 보일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리는 먼저 박상궁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야 했습니다. 아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창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눈부시게 마당을 비췄습니다. 군사들은 이미 미연을 붙잡고 약방문을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지쳐서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인형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상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만족감이 어린 표정으로 입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린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 소리는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군사들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박상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아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히 일개무수리가 상궁의 명으로 집행되는 일을 가로막다니, 그것은 궁의 법도를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박상궁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내년이 지금 무엇이라 했느냐. 감히 누구 앞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게야. 박상궁의 고함 소리에 다른 나인들과 의녀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아리는 그 무서운 기세에 눌려 숨이 막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박상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리는 박상궁 앞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지나쳐 미연을 붙잡고 있는 군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의 법도대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법을 집행하는 군사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리는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깊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마님 송구하옵니다. 군사님들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아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상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저 미친 것을 보아라. 내년이 감히 왕후 마마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아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감히 어찌 그런 뜻이겠습니까? 다만 저는 약방의 무수리로서 왕후 마마의 약재를 다루는 이곳의 질서를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질서라는 말에 박상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끌려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법도라 들었습니다. 아리는 이제 막 궁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닷가 마을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친구를 구하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이 거대한 궁의 가장 무서운 사람에게 맞서기로 결심한 유일한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만이 휑하니 불고 있었습니다. 약방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릎 꿇은 아린에게로 쏠렸습니다.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멈춰섰고 박상궁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한 것이 네가 지금 누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냐. 당장 2년도 함께 묶어라. 박상궁에 찢어지는 듯한 고함에 군사 하나가 아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땅에 이마를 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마님. 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땅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또렷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마마님의 명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마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궁의 법도를 따르고자 할 뿐입니다. 법도라는 말, 그것도 자신이 가르쳤다는 말에 박상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마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약재 창고는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가 되면 반드시 쇠자물쇠로 잠그고 그 열쇠는 오직 마마님 한 분께서만 지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약방의 철칙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였습니까? 이것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습니다. 박상궁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매일같이 떠벌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헌데 그것이 지금 이 일과 무슨 상관이냐. 박상궁의 목소리가 조급함에 살짝 떨렸습니다. 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두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박상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아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마마님의 말씀대로라면 약재 창고는 어제 유시에도 분명히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마마님께서만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린은 숨을 한번 깊게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미천한 무술이인 미연이가 열쇠도 없이 어찌 그 굳게 잠긴 쇠문을 열고 들어가 왕후 마마의 귀한 약재를 훔칠 수 있었겠사옵니까? 순간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상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린의 말은 논리정연했습니다. 그것은 박상궁이 스스로 만든 규칙, 스스로 만든 질서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연이 범인이라면 창고는 열려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박상궁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됩니다. 만약 창고가 잠겨 있었다면 미연은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박상궁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습니다. 네, 내 인연이. 박상궁은 당황함을 감추려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야. 저것이 분명 미연이와 한패임이 틀림없다. 저것들이 짜고 약재를 훔치고는 이제 와서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당장 저 두 년을 모두 잡아들여라. 박상궁은 이성을 잃고 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아린의 입까지 막아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다시 아린과 미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아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향해 소리라도 질러보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소란을 단숨에 잠재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약방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그 목소리 하나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망치에 맞은 듯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박상궁조차 화들짝 놀라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님. 중궁전 마마님. 아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붉은색 비단당이에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왕후였습니다. 약재 도난 사건의 보고가 늦어지고 소란이 그치지 않자 직접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왕후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녀의 주위로 상궁들과 나인들이 병풍처럼 둘러쌌습니다. 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상궁. 왕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내 약재를 훔친 도둑은 잡았는가? 송구하옵니다. 마마님. 박상궁은 머리를 조아린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저 천한 무수리 계집이, 미연이라는 저 계집이 마마님의 귀한 자심초에 손을 대었나이다 하여 의금부로 끌고 가. 그런데 이 소란은 무엇이냐. 왕후가 박상궁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상궁은 망설이다가 곁눈질로 아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린이라는 계집이 감히 군사들의 앞길을 막고 도둑년을 두둔하며 인연의 명을 거역하고 있사옵니다. 저것들도 한패임이 분명하옵니다. 왕후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아린에게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명령이었습니다. 아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왕후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못 같은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아린이더냐? 예, 마마님. 아린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냐? 왕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린은 다시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무수리 계집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아린은 고향 바다의 짠내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다빵 할머니의 말, 질서가 중요하다. 아린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마마님, 송구하오나 이 미천한 무수리는 감히 마마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옵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감히 박상궁 마마님을 의심한 것도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왕후가 물었습니다. 인연은 다만 이 궁의 주인이신 마마님의 위엄을 믿을 뿐이옵니다. 아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인연은 이 거대한 궁을 다스리시는 왕후 마마님께서 단 한 명의 무고한 백성이라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그것이 비록 저처럼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같은 무술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후에게 왕후로서의 책임을 묻는 가장 낮고도 가장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박상궁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왕후는 아름다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감히 일개 무수리가 자신에게 정의와 위엄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다는 듯 혹은 불쾌하다는 듯 왕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왕후가 물었습니다. 아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박상궁에게 했던 그 논리를 다시금 또박또박 아뢰었습니다. 잠긴 창고와 열쇠,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박상궁만이 가지고 있다는 약방의 질서. 박상궁 마마님의 말씀이 법도라면 미연이는 결코 창고에 들어갈 수 없었사옵니다. 만약 미연이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약방의 법도가 무너진 것이오니 이는 마마님의 약재를 관리하는 자의 더 큰 잘못이 아니옵니까? 박상궁은 그것은 전연의 궤변이옵니다. 라고 외쳤지만 왕후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왕후의 시선은 여전히 아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미연이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인연은 다만 창고를 쓸다가 이것을 주었을 뿐이옵니다. 아린은 그제야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그 붉은 비단 조각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습니다. 그 작은 천 조각이 마당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박상궁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왕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왕후는 궁에서 가장 화려한 것들만 보고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그것이 보통 비단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궁 밖의 상인들이 은밀하게 들여오는 최고급 밀수품의 천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조각은 박상궁이 며칠 전 새로 맞추었다며 자랑하던 바로 그 값비싼 돈주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박상궁이 범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후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왕후는 자신의 사람이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린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저 주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질서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비단 조각과 파랗게 질린 박상궁,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엎드린 아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더 차가웠습니다. 이 일은 허점이 많구나. 왕후는 아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상궁. 예, 예. 마마님 박상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왕후의 약재를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이 모든 소란이 일어나도록 약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왕후는 도둑질이라는 말 대신 관리 소홀이라는 죄를 물었습니다. 또한 아래 것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무고한 이를 잡을 뻔했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다. 왕후는 박상궁을 의금부로 보내는 대신 모든 직위를 파하고 즉시 내전 창고직위로 좌천시킨다고 명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군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놓아주어라. 이 일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미연은 붙잡혔던 팔이 풀리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박상궁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왕후는 마지막으로 아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란을 일으킨 죄는 묻겠으나 내전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공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처결하겠다. 왕후는 그 말을 남기고 비단옷을 스치며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왕후가 사라지자 마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인들과 의녀들이 황급히 쓰러진 미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돌아보니 세다방의 늙은 무수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왔는지 아무 말 없이 아린의 손목을 쥐고 질질 끌다시피 약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린을 세다방 구석,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아궁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밥 한 그릇을 아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릇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린의 곁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아린은 뜨거운 밥그릇을 든 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린은 세답방 아궁이 앞에서 뼛속까지 얼어붙었던 몸을 녹였습니다. 할머니가 준 밥은 이미 식었지만 아린은 그 밥을 오래오래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린은 좁은 골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후의 마지막, 그 알 수 없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처결하겠다. 그 말은 상일 수도 혹은 끔찍한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방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습니다. 박상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로 궁에서 가장 후미진 내전 창고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잊힌 왕족들의 물건을 보관하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물건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비단 주머니와 돈 주머니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다시는 햇빛을 보기 힘든 살아있는 무덤으로 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방에는 며칠 뒤 무섭기로 소문난 다른 상궁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궁조차 약방의 무수리인 아린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궁궐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일개 무수리 계집이 왕후 마마의 수족과도 같던 박상궁을 논리로 무너뜨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왕후 마마 앞에서 감히 위험을 논하고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아린은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가장 유명한 무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의 유명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다들 하던 말을 멈추고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독한 것, 왕후 마마께 대든 년, 엮여서 좋을 것 없다. 아린은 자신을 둘러싼 투명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보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미연은 며칠 뒤 멀리 떨어진 수라간의 자비를 맞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미연은 몰래 아린을 찾아왔습니다. 미연은 아린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리나, 고맙다. 평생 내 은혜를.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미연의 눈 속에는 고마움과 함께 아린이 저지른 무서운 일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린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약재를 씻고 볕에 말리고 체에 쳤습니다. 새로운 상궁은 아린에게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매일매일 왕후의 처결이 언제 내려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차라리 종아리를 맞거나 꾸지람을 듣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목에 겨눠진 듯한 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왕후는 그 일을 다시는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자심초 도난 사건은 관리 소홀로 인한 약재 변질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왕후는 자신의 체면을 구긴 그날의 일을 공식적으로는 없는 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궁전의 권위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왕후가 아끼던 상궁이 부정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일개 무수리가 밝혀냈다는 것, 왕후가 그 무수리를 벌하지 못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궁의 권력 구도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러 늦가을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첫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리는 여느 때처럼 약방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상궁 하나가 아린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아린이더냐? 그 상궁은 중궁전이 아닌 왕대비전, 즉 임금의 어머니인 대비 마마의 처소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왕대비는 현 왕후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며느리인 왕후의 그 매섭고 독한 성정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었지요. 아린은 영문도 모른 채 상궁을 따라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곳에 자리한 대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왕후의 처소가 화려하고 위압적이라면 대비의 처소는 오래된 소나무처럼 그윽하고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린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에 꿇어앉았습니다. 정면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편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왕대비였습니다. 그녀는 아린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왕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마치 아린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깊었습니다. 아린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일어나 앉거라. 대비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맑았습니다. 듣자 하니 네가 왕후 앞에서 법도를 논했다 하더구나. 아린은 몸을 떨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마마님. 대비는 작게 웃었습니다. 죽이려 불렀다면 군사를 보냈을 것이다. 고개를 들거라. 네 얼굴을 좀 보자. 아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비는 아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궁에서 험한 일에 시달렸지만 아직 앳된 기운이 남아있는 얼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심지, 바닷가 출신이라 들었다. 예, 마마님. 어미가 보고 싶으냐. 그 말에 아린은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린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대비는 아린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약방의 약초 냄새가 내게는 맵지 않더냐. 내보니 너는 약초를 다루는 손보다는 먹을 다루는 손이 더 어울릴 듯 하구나. 대비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박상궁은 벌을 받았고 왕후는 체면을 구했다. 너는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지. 허나 중궁전 가까이에 있는 한 너는 늘 가시방석일 게다. 대비는 상궁을 불러 무어라 명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약방무수리가 아니다. 아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나는 것인가? 너를 규장각으로 보낸다. 그곳에서 서책 관리를 돕고 학사님들의 먹을 가는 일을 맡거라. 규장각. 그것은 임금의 서재이자 궁 안의 학문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일개 무수리가, 그것도 천한 신분의 여인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마님, 어찌 인연에게. 아리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는 궁의 질서를 이용해 진실을 지켰다. 나는 그 점을 높이 산다. 대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장각은 왕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그곳에서 조용히 네가 가진 총명함으로 책을 벗삼아 지내거라. 그것이 내가 내게 주는 상이자 너를 지키는 방도이다. 아리는 데뷔의 처소를 나올 때까지도 자신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약방의 누추한 옷을 벗고 규장각의 하급 궁녀들이 입는 단정하지만 깨끗한 옷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수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정식 궁녀는 아니었지만 규장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낮았지만 그녀가 머무는 공간은 궁에서 가장 고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규장각에서의 생활은 약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쿵쿵거리는 방망이 소리도 날카로운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장 넘기는 소리, 부시 종이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학사들의 낮은 토론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아린의 이른 아침, 학사들이 오기 전에 먹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린은 차가운 물을 벼루에 조금 붓고 묵직한 먹을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일정한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약초를 씻을 때의 초조함 대신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먹이 갈리면서 풍기는 맑고 그윽한 향기가 아린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향기는 고향에 짠 내음만큼이나 아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린은 글을 배웠습니다. 어깨 너머로 학사들이 읽는 것을 보고 밤에는 몰래 붙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규장각의 늙은 학사 하나가 아린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가끔씩 천자문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아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이곳은 아린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매섭던 늦가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방눈이 며칠 밤낮으로 쏟아져 온 궁궐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규장각의 창호지문 너머로 눈 쌓인 기와지붕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은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린은 따뜻한 화로가 놓인 서가 한편에서 묵묵히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아린은 문득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고향 마을의 초가집 지붕에도 저렇게 눈이 쌓였을 것입니다. 둥글고 포근하게 궁의 날카로운 기와지붕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또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편지를 궁 밖으로 보낼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궁에 팔려왔던 그날의 절망감도, 박상궁 앞에서 떨던 공포도, 왕후의 처결을 기다리던 초조함도 모두 저 눈 속에 묻힌 듯 아득했습니다. 아린은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남았음을 그리고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세다방 할머니는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린은 그 질서에 순응하는 대신 그 질서를 무기 삼아 더 큰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미연의 목숨이었고 진실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먹물이 벼루에 곱게 갈려 칠흑같이 검고 윤기 있는 빛을 띠었습니다. 아린은 만족스러운 듯 먹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아린이 앉은 자리는 따뜻한 온기와 묵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린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차가운 곳에도 올곧은 숨이 쉴 자리는 있었구나. 그날 밤 아린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